세상은 1초 만에 바뀔 수 있다.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4가지 기술. 첫 번째, 기회를 잡는 것. 당신의 삶을 바꿔줄 기회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자재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다. 5,000원짜리 제품이 되느냐, 5억 원짜리 작품이 되느냐는 오직 당신의 해석에 달렸다. 무형자산이 쌓여감에 따라 당신은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기회에 대해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너무 의미 없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너무 큰 기회만 기다리다 작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기회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엔 불확실한 기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좋은 기회들을 뻥뻥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무관심과 비웃음을 섞어가며 말이다. 우리는 성공을 너무 막연히 생각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평가절하한다. 홍콩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리카싱 회장과 그의 30년 지기 운전사의 일화는 유명하다. 운전사가 퇴직할 때가 되자 리카싱 회장은 위로금으로 하나 3억 6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운전사는 이 돈을 사양하면서 저도 36억 원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닌가. 리카싱 회장 입장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을 듯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다.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액을 모았는가? 라고 물어보자 운전사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땅을 사놓았고 주식을 살 때 조금씩 따라 사서 지금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운전사는 연봉 1,000만 원짜리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봉 1억 원짜리 직업을 가진 셈이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라면 자기 일이 아니라며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미세한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삶에서 큰 기회라 할 수 있는 순간들은 대부분 무형 자산들 사이에 연결해서 일어난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자주 발생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말 한마디 잘해서 큰 기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경우들을 귀인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귀인을 놓치고 사는지 모른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에는 인재가 부족하다. 인재란 말 그대로 무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두 한 개인이 쌓아둔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 안에 무형 자산을 쌓으면 반드시 유형 자산과 연결될 수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돈을 투자해서 무형 자산을 갖춘 인력들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직 자신의 재주를 세상에 알리지 못했다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마주할 수많은 현상들이, 당신이 오늘 하루 걸어가며 보았던 수많은 광고들이 어쩌면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기회는 없는 것이 아니다. 기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뿐이다. 두 번째, 협상을 하는 것. 기회가 왔음에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협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다. 협상이란 2명 이상이 만났을 때 서로가 줄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과정이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최대한 채워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셈이다. 협상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요구, 그리고 상대의 욕망이다.
당신의 가치를 얘기할 땐 자신이 가진 무형자산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규정했다면 그 다음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라든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잘해줘. 라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곤 한다. 연봉은 내 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스스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내가 승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거의 없다. 대충 남이 정해주면 좋겠다는 결정장애 모드로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큰 기회를 얻느냐 놓치느냐가 결정나는 협상에서 이런 태도는 금물이다. 똑똑하게 협상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가진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무형자산을 통해 무엇을 얼마만큼 원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게다가 요구가 명확한 사람은 똑똑해 보인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건 덤인 셈이다. 세 번째, 상대방의 욕망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갖추었다면 마지막은 협상의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입장과 욕구를 분리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협상에선 상대방의 입장과 내면의 욕구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둘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부부싸움을 생각해보자. 아내가 쓰레기 좀 제때 버려 라고 화를 내고 남편은 밥상이 이게 뭐냐 라고 외친다. 아내의 입장은 쓰레기 봉투를 때 되면 버리라고 화를 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표현을 했다. 하지만 내면의 욕구는 더 상냥하게 신경 좀 써봐라 는 것일 수 있다. 남편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면의 욕구는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는 자신의 노고를 좀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대답은 쓰레기를 버리겠다 혹은 반찬을 늘리겠다가 아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라고 신경 써주거나 집안일은 나누어서 할 테니 기분 전환을 하러 가자는 말이 좀 더 맞는 대답일 것이다. 이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입장이 아닌 그 입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부의 연결고리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십 번의 연결임을 명심하자. 진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은 우선해 주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 자세를 협상의 경험으로 쌓아야 한다. 세 번째, 리스크를 지는 것.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어설픔의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처럼, 운전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말이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패는 능숙함과 성공을 위한 재료지만 쓰기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실패가 득이 되는 실패일까? 어떠한 실패가 능숙함을 만드는 실패일까? 그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한다. 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바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다. 리스크를 다루는 능력과 성공 사이에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형태든 보다 나은 가치가 만들어진다. 리스크를 피한다는 것은 지금의 안정은 보장해주지만 결국 더 나은 내가 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리스크를 피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무형자산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당신이 가진 무형자산을 세상의 유형자산과 연결시킬 수 없다. 부의 연결고리에서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자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치명적이다. 수많은 기회들은 부의 성공을 위한 하나하나의 총알이다.
총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 총알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아쇠인 당신의 의지와 시도가 있을 때만이 총알은 앞으로 발사된다. 당신이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기회는 절대 당신을 위해 세상으로 발사되지 않는다. 결국 성장하고 싶으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좋다. 네 번째,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로 사고할 것. 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창조행위다. 이런 창조행위를 훌륭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거대한 걸작을 만들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다. 실행력을 높이는 사고법의 핵심은 분할이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도 토막내서 작은 단위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당면한 큰 과제나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항상 4단계로 문제를 조각내어 사고한다. 통찰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익히며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한다. 통찰은 세상을 읽는 지도와 같다. 지도를 펼쳐 지형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본 적 없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에게는 정확하면서도 똑똑한 지도가 필요하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통찰을 키우기 위해서다.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자신의 통찰이 소비자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니즈까지 감지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은 믿지 않았다. 대신 훨씬 세밀한 통찰의 흔적들을 찾았다. 바로 명품 같은 디자인과 압도적인 편리함이다. 이것이 잡스의 통찰, 그가 가진 세상을 읽는 지도인 셈이다. 통찰이 정확했다는 전제하에 어디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디서 큰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돛을 올리는 일이 전략의 역할이다. 수십 일이 걸리는 해상이나 육상 운송 기간이 당연하던 시절, 거기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던 한 기업가가 이런 구조를 고민했다. 택배를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이 대답한 금액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비행기 값은 나올 것이라는 계산으로 항공 택배 사업을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말렸고 심지어 그의 대학 교수는 그의 사업을 평가절하하며 C+ 학점을 주었다. 사람이 타기도 힘든 비싼 항공료를 들여 물건을 운송하겠다는 그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바라본 통찰과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믿었다. 그는 세계 최초의 항공 택배 회사 페덱스를 만들었다. 세상엔 지금도 다양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어떤 불편함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당연한 불편함들은 지금도 당신의 통찰을 기다리고 있다. 어서 이 불편함을 자각하라고 말이다. 동시에 당신이 이 구조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 거금을 주겠노라고 유혹한다. 전략이 장고를 거듭하여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전술은 매일매일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변화에 대한 방법론이다. 전술은 속도전이다. 느리면 패한다. 변화에 느리게 대응하면 패한다. 가게로 친다면 업종과 입지가 결정된 이후 새로운 메뉴를 내보고 서비스를 강화해보고 인테리어를 바꿔보는 것 모두 전술에 해당한다. 전략이 장고를 거듭하여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좋은 전략을 갖춰도 전술이 엉망이어서 망하는 사례들도 많다. 어떤 이들은 돌발적인 변수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쾌감에 휩싸인다. 문제에 대해서 나를 고생시키는 악당이 아닌
나에게 해결의 즐거움을 주는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전술가가 될 수 있다.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후천적으로 개발하거나 혹은 그런 사람과 자신의 업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프레임은 행동이다. 통찰과 전략, 전술의 결과는 오직 실행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다. 실행을 잘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바로 귀찮음이다. 결국 실행은 무식해야 한다. 실행력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발품을 팔고 손발을 쉼없이 움직일 수 있는 끈기를 말한다. 돈은 들지 않고 노력만 드는 일이니 흙수저에게 가장 좋은 무기이기도 하다. 실행은 본능과의 싸움이다. 안락함을 쫓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 본능에 이기려면 또 다른 본능을 이용하면 된다.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만족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편한 것들도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만족감을 느낀다. 불편함과 편안함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면 불편함과 만족감은 행동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싸움이다.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무식할 정도로 일단 그냥 해보는 것, 그리고 실행하고 난 뒤의 만족감에 중독되는 것이다. 세상은 1초 만에 바뀔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형자산과 세상을 연결시켜 부를 이루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페이스북을 만든 창업자나 거주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연결시켜 호텔 하나 없이도 세계 최대 숙박업을 이룩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처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만든 사람들부터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세상의 작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수만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들까지 현재 세상은 연결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 생겨난다. 이 연결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가 있다. 나는 그것을 1초의 시간이라 부른다. 나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시작점은 찰나의 사고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그 사고의 이름은 결의, 선택 혹은 결정이다. 사람의 마음은 요망한 면이 있다. 두세 시간 동안 우울하다가도 한번 기분 좋다고 생각해 볼까? 라고 마음먹은 순간 1초 만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몇 시간 동안 울던 아이가 눈물을 뚝 그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미워 보이다가도 갑자기 미담을 듣고는 호감으로 바뀌는 경험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이 결국 단 1초의 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변심과 결심은 단 1초에 이루어진다.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순간이 단 1초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인간이 후천적으로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고날 때부터 대단했거나 환경이 좋았거나 어쩔 수 없이 위대한 자리에 이끌려간 사람에겐 드라마가 없다. 편리함만 있다. 그 삶은 부유해 보일지라도 대중은 열광하지 않는다. 그 길은 안락해 보여도 가슴 설레는 두근거림은 없다. 보장된 삶일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만든 1초의 선택으로 선로를 틀었을 때 위대함은 만들어진다. 왕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 선택이 부처를 만들었듯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1초의 선택이 나이팅게일을 만들었듯이 말이다. 크든 작든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만 하는 1초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가고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지내고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 1초만 결심하라. 유혹이 당신에게 손을 뻗을 때마다 1초만 다르게 생각하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달라진다. 당신이 만든 1초가 모여 3년 후에 당신을 바꾸고 10년 후에 미래를 바꾸고 20년 후에 당신이 서 있는 위치를 바꾼다. 당신 인생의 나비 효과를 믿어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1초의 결심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꿈을 명심하라. 1초의 결심으로 기회를 잡고 1초의 결심으로 협상을 하고 1초의 결심으로 기꺼이 리스크를 감내해 보겠다고 생각하라. 그리하여 당신이 가진 무형 자산을 세상과 연결시키겠다고, 그것을 통해 부의 연결고리를 당신의 손으로 움켜쥐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에게도 1초의 선택이 주는 용기가 매일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무형 자산을 손에 쥔 채 사용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